영희는 올해 67이다. 서울 강북의 한 30평 아파트에서 40년을 살았다.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들은 이 집을 샀다. 당시만 해도 변두리였던 이곳은 이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달라졌다. 영희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벽지를 바르고 아들 민준이가 첫걸음을 뗀 거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식탁, 남편이 암투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둔 안방까지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겨울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끝낸 뒤 영희는 텅 빈 집에서 혼자가 됐다. 아들 민주는 결혼한 지 5년째였고 차로 30분 거리인 분당에 살고 있었다. 손자도 하나 있었다. 4살배기 남자아이였다. 영희는 가끔 손자를 보러 가거나 명절 때 아들 가족이 찾아오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그해 봄 민준이 영희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혼자였다. 며느리 수진과 손자 없이 온 것이 좀 이상했지만 영희는 반갑게 맞았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진명의 이야기 좀 하려고요. 영희는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민주는 천천히 마치 준비해온 듯한 말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 집을 상속받을 때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러니 미리 증여를 받아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영희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몰랐다. 평생 살림만 했던 그녀에게 부동산 세법 같은 건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증여하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문제될 일도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엄마 명의로 두면 나중에 자기가 집을 처분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복잡하다고 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말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대학까지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들이 엄마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몇 번 더 찾아왔다. 매번 서류를 가져왔고 영희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 영희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읽지 않았다. 아들이 설명해 주는 대로 믿고 도장을 찍었다. 법무사도 한 번 만났다. 젊은 남자 법무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절차를 설명했지만 영희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민준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집은 제 명의예요. 영희는 그 순간에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도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아들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엄마는 여기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영희는 그 말을 믿었다. 아들이 자신을 내쫓을 리 없다고, 자식이 부모를 저버릴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다. 아들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고 영희는 그저 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명의 이전이 끝난 날 밤 영희는 혼자 안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 이 집이 배경으로 있었다. 영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아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영희는 여전히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작은 베란다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웠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고 일주일에 2번씩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났다. 집은 그대로였고 삶도 그대로였다. 민주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영희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먼저 바뀐 건 민준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엄마 집에 올 때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말이다. 영희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며느리 수진과 함께 들어왔다. 영희는 깜짝 놀라 물었다. 오늘 온다고 했니?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제 집인데 연락해야 돼요. 그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 수진은 예전부터 영희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고 명절에도 억지로 우는 티가 났다. 영희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자기 때와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명예 이전 후 수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영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수진은 대놓고 채널을 돌렸다. 영희가 만들어둔 반찬이 냉장고에 있으면 수진은 그걸 꺼내보고는 혀를 찼다.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상했는데? 영희는 점점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거실에 있으면 방해되는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려면 수진의 눈치를 봐야 했다. 민주는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좀 예민한 편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영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기가 이해해야 한다고? 이 집에서 40년을 산 사람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민준 부부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다. 주말마다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손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영희에게 맡기고 자기들끼리 나간다는 것이었다. 영희는 손자가 예뻐서 기꺼이 돌봤지만 아들 부부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한 번은 영희가 손자를 돌보다가 허리를 다쳤다. 손자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것이다. 영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말했다.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조심 좀 하시지. 아이 다치면 어떡해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아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집을 무상으로 쓰면서 손자까지 돌봐주는 무급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영희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남편이라면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영희는 철저히 혼자였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영희의 집이 아니었다. 아들의 집이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집이었다. 영희는 그저 그곳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겨울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 부부가 손님 2명을 데리고 집에 왔다. 영희는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해서 당황했다. 거실은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영희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민준은 손님들에게 이쪽이 우리 어머니라고 소개했고 영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손님들은 영희를 힐끗 보고는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민준은 집의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영희는 그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혔다. 자기가 사는 집을 자기 모르게 중개인에게 보여주다니. 민준은 영희의 표정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시세만 알아보는 거예요. 팔려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시세를 알아본다는 건 팔 생각이 있다는 뜻 아닌가? 며느리 수지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집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다. 층간소음 어때요? 옆집에서 시끄럽지 않아요? 영희는 조용하다고 대답했지만 수지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수지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어보고 채광이 별로라고 중얼거렸다. 남양인데도 해가 잘 안 들어오네요. 리모델링 좀 해야겠는데. 수지는 방마다 들어가 구석구석 살폈다. 안방에서는 벽지가 오래됐다고 했고 작은 방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코를 찔끔거렸다. 화장실에서는 타일이 낡았다고 했고 주방에서는 싱크대가 구식이라고 했다. 수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집은 영희가 4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곳이었다. 벽지 하나, 타일 하나도 남편과 함께 고르고 붙인 것들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평가절하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준과 함께 앉아 영희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민준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위치는 좋은데 집이 너무 낡아서 시세가 좀 낮을 거야. 리모델링하면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집은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는 진짜 한물 같어.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자기 앞에서 자기가 사는 집을 한물 같다고 평가하다니. 영희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여기가 뭐가 한물 같니? 나는 이 집이 좋은데. 수지는 영희를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집 안 살아요.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아이 키우기에도 별로예요. 학군도 안 좋고 놀이터도 멀고. 우리 애 친구들은 다 신도시 사는데 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한물간 집, 아이 키우기 안 좋은 집, 옛날 집. 영희에게 이 집은 추억이고 삶이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거래 대상일 뿐이었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인이었고 자신은 그저 임시로 머무는 손님에 불과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다. 손님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받을 텐데 영희는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새해가 밝았다. 영희는 명절을 혼자 보냈다. 민준 가족은 며느리 친정에 간다며 오지 않았다. 영희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나왔다. 영희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 찾아왔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이야기 좀 하자. 영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다. 민준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이 집 좀 처분하려고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민준은 다시 말했다. 이 집 팔려고요. 그래서 엄마는 다른 데로 이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를 내쫓겠다는 소리야? 민준은 손을 저었다. 내쫓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좀 하려는 거예요. 민준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기도 사정이 있다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집값이 오른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라고 했다. 영희는 그 모든 말이 다 핑계라는 걸 알았다. 민준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 엄마를 내쫓으려는 것이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 민준은 이미 준비한 듯 대답했다. 엄마, 요즘 실버타운 좋은 데 많아요. 아니면 근처에 전세 하나 알아봤는데. 영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민준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계속 엄마 뒷바라지만 할 순 없어요. 영희는 뒷바라지라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가 아들의 짐이었다는 말인가?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제 명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에 영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들은 이미 자식이 아니었다. 그저 집을 빼앗아간 도둑이었다. 영희는 울며 소리쳤다. 내가 나를 낳아준 은혜도 잊었니? 내가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대학까지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됐잖아요. 영희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대학 보내준 게 은혜를 갚은 거라고? 그럼 그 이후로는 남이라는 건가?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실 건지. 영희는 울면서 물었다. 내가 정말 나한테 이럴 거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희의 귓가에 울렸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이라면 아들을 호되게 꾸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고 영희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 넓은 집에서, 이 넓은 세상에서 영희는 완전히 외톨이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준은 매일 전화를 걸어 재촉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민준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수진과 함께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민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이번 달 말? 그게 2주밖에 안 남았잖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계약자가 나왔어요. 집 팔기로 했어요. 영희는 숨이 막혔다. 자기 모르게 집을 팔았다는 것이다. 영희는 울며 애원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나도 갈 데를 찾아야 하잖니. 민준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엄마, 충분히 시간 드렸어요. 일주일 내내 뭐 하셨어요? 영희는 할 말이 없었다. 수지는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우리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영희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수진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빨리 나가라는 눈빛뿐이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여기는 내가 평생 산 집이야. 내 아빠랑 같이 산 집이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야. 그런데 내가 나를 내쫓을 거니?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명의는 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든 저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영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법적인 문제라고? 엄마와 아들 사이가 법적인 문제라고? 영희는 소리쳤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니? 법 들먹이면서 엄마를 내쫓을 거니?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엄마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안 나가시는 거죠. 제가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다. 그저 집과 돈만 보이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수지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가야 돼.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엄마,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영희는 법적 조치라는 말에 온몸이 떨렸다. 아들이 엄마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민준 부부는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갔고 영희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그날 밤 영희는 생각했다. 정말 나가야 하나? 정말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친척들은 다 멀리 살았고 친구들도 각자 자기 가족과 살고 있었다. 영희에게 남은 건 이 집뿐이었는데 그 집마저 빼앗기게 생겼다. 영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울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영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은 법적 조치를 운운했고 영희는 경찰이나 법원 같은 곳에 끌려가는 게 두려웠다.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늙어서 법정에 서게 될까봐 무서웠다. 영희는 옷가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모은 짐이 어마어마했다. 옷장에는 남편의 옷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영희는 남편의 양복을 꺼내 안아봤다. 남편의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영희는 그 옷을 버릴 수 없었다. 짐을 싸는 동안 민주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로만 독촉했다. 엄마, 언제까지 짐 다 싸요? 이사업체는 부르셨어요? 영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빨리 나가라는 재촉뿐이었다. 영희는 혼자서 이삿짐을 쌌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영희 씨, 이사 가신다면서요? 어디로 가세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갈 곳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아들이 집을 물려받았다는데 어머니를 내보낸대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수치스러웠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식한테 버림받는 엄마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나타났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영희 것은 없었다. 수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직도 짐 정리 안 끝나셨어요? 빨리 좀 하세요. 우리도 일정이 있어요. 영희는 참고 또 참았다.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중요한데요. 짐 빼실 때 조용히 좀 하세요. 이웃들한테 괜히 소문 나게 하지 마시고.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조용히 하라고?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 내쫓았다고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영희는 기가 막혔다. 자기들은 실제로 나쁜 사람이면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다는 것이다.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사 가실 때 아침 일찍 가시든지 아니면 사람들 안 보는 시간에 가세요. 영희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민폐야? 수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민폐까지는 아니어도 어머니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린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 눈치 보이잖아요. 영희는 소리쳤다. 그럼 나는? 나는 4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나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는 어차피 여기 안 사시잖아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치워야 할 짐, 없애야 할 꼴찌거리에 불과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짐 빼실 때 집 긁히거나 망가뜨리지 마세요. 나중에 집 팔 때 감정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영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유유히 집을 나갔고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와 물었다. 영희 씨 정말 이사 가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세상 참 각박해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대하다니.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수치스러웠다. 평생 자식 잘 키웠다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 된 것이다. 이삿짐을 싸던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간 것이었다. 이사를 가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창고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영희를 보더니 물었다. 어르신 이사 가시나 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서류를 처리하다가 물었다. 혹시 집 명의는 어르신 것 아니세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 명의예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증여하신 건가요? 영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르신 혹시 사회복지 상담 받아보실래요? 여기 복지과에서 무료 상담해 드려요. 영희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과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회복지사가 있었다. 이름표에는 김지혜라고 적혀 있었다. 지혜는 영희를 앉히고 차를 한 잔 내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고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돌아가신 일, 아들이 명의 이전을 설득한 일,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일까지. 지혜는 진지하게 듣더니 중요한 질문을 했다. 어르신 증여하실 때 계약서 같은 거 쓰셨어요? 영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혜는 다시 물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계속 모시기로 한다는 조건 같은 게 있었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혜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혜는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했다. 그리고 영희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그럼 어르신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영희는 무슨 소린가 싶어 되물었다. 지혜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증여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부양이나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만약 아들이 그 조건을 어겼다면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영희는 귀가 번쩍 뜨였다. 정말요?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셨고 생활비나 관리비를 부담하셨다면 더 유리해요. 영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명의 이전 후에도 자기가 모든 관리비를 냈다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자기가 냈다고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영수증들 다 모아두셨어요? 영희는 생각해봤다. 집에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다. 평소에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혜는 말했다. 어르신,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어르신 소득이 낮으시면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말에 영희는 눈물이 났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건가, 자기가 부족한 건가 자책했었다. 하지만 지혜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잘못한 건 아들이었다. 영희는 동사무소를 나오며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영희는 지혜가 알려준 대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거기서 이상훈이라는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변호사는 영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영희는 모든 것을 설명했고 가져온 영수증들을 보여줬다. 관리비 영수증,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까지 모두 영희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훈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이거면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영희는 물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아드님이 어르신을 부양하기로 약속하고 증여를 받았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어르신을 내쫓으려 한다면 이건 명백한 배은망덕이에요. 변호사는 추가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아들 명의로 바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직도 짐 안 빼셨어요? 이번 주 안에 나가셔야 해요. 영희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안 나간다. 민준은 당황한 듯 물었다. 뭐라고요? 영희는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간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엄마 집 아니에요. 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명의는 내 거다. 하지만 그 명의가 정당한 건지 한번 법에 물어볼 거다. 민준은 흠칫했다. 법?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희는 말했다. 나 변호사 선임했다. 증여 취소 소송 낼 거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준이 다시 말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이사 가시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들어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크게 만드는 건 내가 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민준은 화를 냈다. 엄마, 소송하면 엄마도 손해예요. 돈도 들고 시간도 걸려요. 영희는 대답했다.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전화를 끊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희는 귀를 기울였다.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아들 민준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총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영희는 기절할 뻔했다. 2억 원? 민준은 그 돈을 어디에 쓴 걸까?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더 심각한 건 민준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고 곧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고 했다. 영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민준이 집을 팔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영희 명의였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자기 명의로 바꾸고 나서 마음대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속인 것이다. 세금 때문에, 상속 때문에 명의를 바꾸자고 한 게 아니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영희를 이용한 것이다. 변호사는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아드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영희는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니. 이게 현실인가? 변호사는 위로했다. 어르신, 그래도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예요. 아드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그리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증여 취소 사유가 돼요. 법원은 이런 경우를 엄격하게 봅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대출받은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왜 집을 팔려고 하는지도 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잠시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영희는 받지 않았다.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법정에서 보자는 것뿐이었다. 영희는 처음으로 아들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끝까지 싸워서 자기 집을 되찾겠다고. 소송이 시작됐다. 영희는 증여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법원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다. 영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법정에는 민준과 수진도 와 있었다. 영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됐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다. 영희 측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영희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것은 아들이 자신을 계속 부양하고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영희를 내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은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한다고 폭로했다. 민준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증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여 계약서 어디에도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준이 대출을 받은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증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다음 기일을 잡았다. 증거를 더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재판에서 영희 측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했다. 첫째, 영희가 명예 이전 후에도 계속 그 집에 거주했다는 증거. 주민등록등본, 우편물 수령 기록 등이 있었다. 둘째, 영희가 모든 관리비와 공과금을 부담했다는 증거. 수년간의 영수증과 고지서가 제출됐다. 셋째, 민준이 영희를 내쫓으려 한 증거. 문자 메시지와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다. 넷째, 민준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 측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증거들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피고 측 원고가 계속 거주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민준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원고를 내보내려 했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다. 동네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들은 증언했다. 영희가 4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고, 명예 이전 후에도 계속 살았다고, 민준이 영희를 내쫓으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동네 슈퍼 주인도 나와서 증언했다. 영희가 계속 공과금을 내러왔다고, 민준은 거의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준 측은 궁지에 몰렸다. 변호사는 최후의 주장을 했다. 그래도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감정적인 문제로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넷째 재판에서 최종 변론이 있었다. 영희 측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원고는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집입니다. 피고는 그런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여 취소 사유입니다. 법은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예고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다.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한다. 그 순간 영희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겼다. 집을 되찾았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약속하고 증여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어기고 원고를 내쫓으려 했다. 또한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에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이며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 취소가 인정된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뢰와 효도라는 도덕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그 의무를 저버렸고 따라서 증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재판은 끝났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너무 긴장했던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변호사가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준과 마주쳤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영희를 쳐다봤다. 수지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영희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남이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존재였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었다. 영희는 법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내 집으로. 그 말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다. 영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법정에서 아들과 싸우고 결국 이긴 것이?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문을 열면 다시 악몽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희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 집은 그대로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영희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집은 다시 영희 명의로 돌아왔다. 민준이 설정해 놓은 근저 당권도 모두 말소됐다. 법원은 민준에게 대출금을 직접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영희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민준은 항소를 포기했다. 변호사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어느 날 오후 민준과 수진이 집을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짐을 빼러 온 것이었다. 그들이 명예 이전 후에 들여놓았던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영희는 문을 열어줬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민준과 수진도 말없이 짐을 쌌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과거에 이곳에서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짐을 싸다가 영희를 쳐다봤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일까? 사과? 변명? 아니면 원망? 영희는 알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들고 나갔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남아서 영희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후회? 분노? 원망? 영희는 알 수 없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은 다시 말했다. 엄마, 저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할 말 없다. 나가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영희와 민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니었다. 그저 한때 같은 집에 살았던 남이었다. 민준 부부가 떠난 후 영희는 혼자 집을 둘러봤다. 4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일궈낸 집. 아들을 키운 집. 이제 다시 자기 것이 된 집. 하지만 이 집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는 일도 없을 것이었다. 손자를 볼 일도 없을 것이었다. 영희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다. 집은 되찾았는데 가족은 잃었구나. 밤이 됐다. 영희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민준이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내가 집은 지켰어. 하지만 아들은 잃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예전과 달랐다. 억울함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상실의 눈물이었다. 영희는 깨달았다. 집을 되찾는 것보다 아픈 것은 아들을 잃은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감정적으로는 진 것 같았다. 집은 돌아왔지만 그 집을 채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집 청소를 시작했다. 민준 부부가 남긴 흔적들을 지웠다. 그들이 앉았던 소파를 닦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버렸다. 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기억이었다. 이 집 곳곳에 아들의 기억이 스며 있었다. 거실에서 첫걸음을 뗀 아기 민준,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던 학생 민준, 결혼식 전날 긴장하던 청년 민준. 모든 기억이 영희를 괴롭혔다. 동네 친구들이 찾아왔다. 영희 씨 소송에서 이겼다면서요? 축하해요.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떡을 돌렸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게 정말 축하할 일인가?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영희는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이 떠난 후 영희는 다시 혼자가 됐다. 며칠 후 영희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김지혜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지혜는 영희를 보자마자 밝게 웃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지혜는 영희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어르신 기쁘지 않으세요?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집은 되찾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희의 손을 잡았다. 당연해요. 아드님을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려줬다. 한참 후 영희가 말했다. 나는 뭘 위해 싸운 걸까요? 집을 지키려고?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지혜는 대답했다. 어르신은 어르신 권리를 지킨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권리는 지켰는데 가족은 잃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가족은 어르신이 잃은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버린 거예요. 그 말에 영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맞는 말이었다. 자기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었다. 아들이 먼저 자기를 버렸다. 자기는 그저 자기 자신을 지킨 것뿐이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말했다. 어르신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제 어르신 인생을 사세요. 아드님 눈치 보지 말고 어르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영희는 물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은 되찾았지만 그 다음은? 영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는 것. 더 이상 자식 때문에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것. 영희는 그 결심을 가슴에 새겼다. 밤이 됐다. 영희는 안방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영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도 이 집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자기 집, 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희는 감사했다. 집보다 아픈 것은 아들을 잃은 것이었지만 집이 없었다면 더 아팠을 것이다. 영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었다.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